네, 그럼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더 그 이익의 질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업체, 유니클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그 이익의 질이 딱딱 맞죠. 현금 흐름하고 순이익하고 매칭이 잘 되죠. 네. 딱딱.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죠. 유니클로가 괜찮은 기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효율수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니클로, 그다음에 H&M, IT, 그다음에 자라, 한국에 이제 LG 패션, LF, LG 패션이 아니고 LF, 그다음에 이랜드가 있는데 재고자산 효율수가 제일 잘 관리가 되는 업체가 이 자라하고 유니클로입니다. CCR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죠. 네, 그러네요. LF 보시면. LF 한국 기업이죠? 예. 안 좋네요.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네요. 불안정해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샤오미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비를 딱 경쟁업체끼리 대비를 해 보시면은 그래프 보면 딱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딱 나오네요. 직관적으로 나오죠.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모닝스타 이런 데서 다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래프는 보여지지 않고 숫자는 보여주거든요. 그래프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거고. 엑셀 같은 걸로. 프로그램 만든 거고. 아까 막 보여준 것처럼 그 CCC,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매출을 일으켜서 돈이 들어온 기간 비교를 딱 세 개를 비교하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답이 상대적으로 나오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단순 비교가 좀 힘든 게 삼성전자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법비리 비교를 하셔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2005년이고 2019년도로 보면 하나의 재고가 판매되기까지 103일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재고가 아니 이거는 그 캐시 컨버저 사이클이니까 물건을 사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 값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103일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GE는 93일. 근데 GE가 그 예전에는 800일 넘었잖아요. 와, 엄청났네요. 그러면 이 기업은 사실은 2005년부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2, 3년 뒤에 돈이 들어요. 그럼 유튜브를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 안에 굶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CCC.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GE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5년은 이전부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죠.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양대 산맥이고 휴대폰. 애플 시가총액이 얼만데 삼성전자 이거밖에 안 돼. 이건 더 오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애플은 이미 365조가 매출을 하면은 올해 기준은 365조가 좀 넘거든요. 넘어 63조를 갖고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63조를 미리 성금을 받고 하는 거고. 장사하는 곳이고. 삼성전자는 103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야, 그게 경쟁력.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 애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기업의 질이 완전히 틀리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 CCC를 지금 매출이 한 200조를 하면은 삼성전자도 내문이나 상식으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아 하면은 103조를 하루만 당겨도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는 103조를 일단은 어디서 빌려오든 조달을 해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비용을 내면서 이자 비용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은 오히려 63조 이자 비용을 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도 더 따라가야 되고 또 생태계 전체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생태계하고 애플의 생태계에 이런 현금 전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애플 생태계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최우량 기업이고 글로벌 최우량 기업은 맞아요. 근데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생태계의 재고자산 효율지수나 생태계의 현금 전환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애플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그 공급업자들도 더 경쟁 의욕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생태계 접근 방식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놓고 비교하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딱 요 CCC로 보니까 왜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은지가 확 나오네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꾸준히 보시면은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이 주가가 예상이 되죠. 아, 현금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된다,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 그 원인을 좀 보시면은 그러죠. 보통 우리는 차트 보면서 이거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 언제 들어갈까 뭐 이런 식으로 겉의 현상을 보는데 원인을 더 보십시오.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이런 재무제표에 분명히 나와 있다. 숫자로. 그런 것들이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분들도 자기가 뭐 치킨집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해석이 되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아마존도 보시면 현금 전화 있어요. 진짜 그 궁금했던 게 뭐 아까 구글도 그렇지만 이 아마존도 사실은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이 없으니까 재고 회전율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애플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성향의 기업이니까 인터넷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이익의 질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익의 질이 보시면은 이 현금으로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순이익하고 이익현금을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매칭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시계열로 이거를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보시면은 2014년, 13년 이때면 이익하고 현금으로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이 얘기는 이 당시에는 아마존도 사실은 그 관리가 아직 체계가 안 잡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아, 그러면 이 기업이 아마존 기업이 이미 진짜 관리가 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이익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뭐 잘 모르시면 2013년에 투자 못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15, 16년 지나서부터는 이익의 질이 많이 좋아지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반드시 커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그 다음에 그 핵심인 보시면 현금 전화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유지가 꾸준히 잘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현금 전화위수가 재고 회전율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라고 아까 회전위수도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데? 아니 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 해가지고 배송하고 하니까 사입을 해서 자기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된다는 의미가 다시 보시면은 한 년도만 보면 이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 재고자산 일수수가 39일에서 34일 사이에서 레인지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보시면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아마존은 40일을 안 넘게 관리하는구나. 이게 예를 들면 허락을 따지면 뭐 120이 안 넘게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 개념이 제품이 꼭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CEO가 알아야 돼요. 이게 투자자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았던 것이 개선되는 어떤 그 시점이 2015년 이런 때 투자 들어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났겠네요.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는 것도 현금 흐름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그 말씀하신 우리가 명품 기업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나스닥 시장에도 많이 있나요? 나스닥 시장에서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또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필터링으로 아까 이익의 질하고 자산의 질을 필터링하면 나스닥 기업이라 하더라도 90% 이상 걸려져요. 그럼 현재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어떤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한 10%밖에 투자할 기업이 안 된다. 그렇죠. 중국은 한 뭐 1%를 하면은 미국은 한 10% 정도. 10배 정도 비율로. 한국은요? 한국은 그 중간 사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중국 상장된 기업이 217개가 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고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사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뭔가 미국에서 엄청난 검증과 확인을 했을 거라는 신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정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중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업체, 그러니까 빅4하고 빅4 회계법인하고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해서 주관사를 해서 하는데, 주관사하고 기업 그 상장, 그거 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골드만삭스가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검증된 기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브로커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금액이 크고 효전의 말수록 그 사람들 수입이 많은 거지. 골드만삭스가 브로커를 했다고 그래서 그 주관사를 했다고 그래서 충분히 검증은 됐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아무리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주관사 했으니까 이거 믿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래서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를 했으면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어떤 잘못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네가 뭔가 그런 책임질 거 없습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투자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거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기업이 상장할 때는 일부러 중국 업체들이 그런 수수료를 더 주고 그런 주관사 찾죠. 이름이 괜찮은데 그 실사를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빅4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거든요. 그 IPO 실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진실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제출한 자료 가지고 타당성만 프로세스를 거쳐서 검증할 것뿐이지 그 숫자의 검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M&A를 하면 제가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그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치와 여러 가지 뭐 재고나 뭐 이런저런 회사의 환경 물품 자산들 이게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가치가 적정한지 이걸 확인하는 실사 작업 후에 인수할 것이냐 또 얼마에 인수할 것이냐 가격을 정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쪽에서 내는 재무제표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상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듀 딜리전스라고 하거든요. 딜리전스를 하는데 그 딜리전스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이 정도 검증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실된 자료인지 심지어 예를 들면 뭐 가짜 자료를 제공했을 때도 그걸 검증해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했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실사하는 건 아닌가요? 실사를 하더라도 그게 샘플로 일부를 실사하는 것뿐이고 그 법적인 책임도 없고 사실은 회계법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가 매수자라면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러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진짜 주인의 입장으로 딱 그 매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맞춰서 여기에 직원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니까 더 꼼꼼하게 다 체크가 되는데 이 주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냥 퀄리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재고 실사를 가서 하는데 재고 실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보여주는 거 보고 샘플로 체크를 해서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회사가 속이자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사가 뭐 골드만 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나이브하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뭐 중국 기업,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그냥 나스닥에 상장됐으니까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익의 질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전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명품 기업인가, 안전한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된다. 결국 그건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재무 분석이 투자를 성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전문 회계사처럼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버핏도 그렇고 찰리 망고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사경인 회계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무제표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사실은 그 말이 하기는 쉽지 않은 말인데 사실은 기본적인 이런 회계 재무 정보를
모르시면서 기업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요즘 네. 많은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전기차, 뭐 배터리, 네. 뭐 이런 네. 쪽이잖아요. 네.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네, 데이터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 모닝스타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시고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전기업체에 한국 투자자들이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근데 뭐 니오, 네, 뭐 이런 니오나 것들. 그런데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몇 달 간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가장 저희가 잘 아는 데는 BYD인가 한국에서 BYD라고 하고 영어로는 BYD인데 버핏이 옛날에 출자해서 투자 수익률 아마 1000% 넘었을 겁니다. 네. 엄청나네. 삼성전자도 BYD에 한 3년 전인가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한 최소 200~300% 나왔을 겁니다. 한 5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BYD 1조 벌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그 몇 개 그 핵심 몇 개 업체가 있거든요. BYD나 니오나 이런 몇 개 업체 이런 걸 좀 재무제표나 경제응위를 좀 보시면은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거기에는 이제 뭐 테슬라도 네. 포함이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표 어떤 기준들로 현금 흐름이나 이익의 질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런 투자할 만한 어떤 기업이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까에 대한 약간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마존 때처럼 네. 지금은 상당히 좋지. 왜냐하면 지금 뭐 이익이 크게 난다던가 뭐 매출이 발생한다던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라 이미 그 재무제표상에 그런 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래요? 네,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게 좀 보이고, 그래서 그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이미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 근데 보통 전기차 네. 하면 테슬라가 다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중국 그 한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했다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성공하기는 쉬운데 어느 정도 되면은 밀려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가 밀어내는 것도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애국주의가 맹목적 애국주의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일곱 기업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도 저는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공장을 중국에다 두고 예. 상당히 재미를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애플은 조금 테슬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애플은 그 팀쿡이 그것도 잘한 건데 중국 업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특히 SCM 그 공장들 관리를 팀쿡이 굉장히 잘하고 지금까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그 관련해서 고용된 인구가 100에서 150만을 보거든요. 중국에서. 100만에서 네, 150만? 봅니다. 2차 벤더까지 하면 150만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상당히 잘 엮여 있고 팀쿡이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고 해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통 상생, 네. 뭐 로컬, 현지화 성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지 공장을 짓고 물건을 제조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 기업처럼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를 애플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 같은 기업이 중국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추가로? 특히 한국이나 이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은 그래도 좀 미국이라는 나라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 내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 뭐 세무조사라든지 뭐 환경 관련 조사를 하든지 할 때 주로 당하는 게 이런 힘없는 나라의 국가들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손 안 대요. 중국 각 당국들이. 네.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제 우리 해외 주식,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많이 있을 거, 베트남이든 이런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좀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투자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로는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의 선택만 해도 90%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거에는 지금 막 인기 있는 기업, 막 상승하는 기업, 이런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물론 그런 투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에 예를 들면 막 트렌드에 전기 자동차나 5G나 반도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잘 기업이 있으면 공부해서 투자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고 그런 트렌드만 따라가서 그런 기업에 차트 보고 내 자본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는 건 아니죠. 네, 상당 부분 거의 확실한 기업에 내 자본을 배분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이제 그런 약간은 벤처 비슷하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나간 전기자동차가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일부는 배분을 할 수 있겠죠, 자본을. 근데 거기에다가 내 전 재산을 거는 거는 좀 무모한 거죠. 이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 같네요. 예,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IMF 직후에 한국은행 공보 자료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게요? 예, 97년도, 98년도에 나온. 예. 한국은행 자료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98년도. 네. 부도가 발생한 상장 제조업체 현금흐름을 보면은 96의 순증을 나타냈으나 부도 직전에는 부로 반전한다.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 결국 부도가 난다. 네. 그리고 반대로 좋아지는 기업은 투자를 하시면 되고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잖아요. 매번 일어나요? 아니면 이때만 거의 같습니다. 매년? 이게 LG경제연구원에 나온 자료인데 97년에 보시면은 영업 현금흐름 마이너스인 기업이 30%예요. 네. 30%인데 여기다가 다시 2008년 서프라임 났을 때 40%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도산 기업의 특징을 보면은 LG에서 나온 건데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으로 매칭이 안 되는 비율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LG나 다 시계열로 보여주잖아요. 이 이익률의 수치, 현금 흐름의 수치, 이게 매출액 대비 아니면 이익 대비? 이익률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수익 이익하고 이익률 빼고 이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익하고 현금흐름하고 차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CCR 2에서 매칭이 안 되고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벌어진다는 도산기업일수록 8이 넘고 6이 넘고 이러니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가 왔을 때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개별 기업 이건 전체를 본 거고 평균이고 개별 기업 투자하실 때도 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올라가는 기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신호를 항상 보여주니까. 우리 보통 이익률만 보는데 이익이나 매출 그 이후 그 내면에 있는 이런 것까지 질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모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항상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만 하셔도 적어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죠. 네. 반대로 그 현금흐름이 좋아지거나 이런 이익률하고 현금흐름이 매치 잘 되는 기업들은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 롱텀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회계재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좀 막연하게 우리가 가치 기업에 투자하자 혹은 가치 성장주라고도 하잖아요. 배당 성장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그 화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대비를 해보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싶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쓴 책에서 이런 거 좀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으신가 혹시 보시고 싶으면 제가 쓴 책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제목이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이라는 네. 책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포커메셋 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과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좋은 시간을 만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인사이트를 함께 이렇게 나눠주신 장홍래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 감사합니다.